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책 읽어주는 활동가 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친 먹거리 속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윤주로 기자의 탄서로운 식탁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다수의 환경 저술상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자인 윤주로 기자는 책에서 우리의 한 끼가 지구의 일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대비할 창의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동시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희망과 인식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볼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 책의 두 번째 장인 어쩌다 소 방귀까지 걱정하게 됐을까의 일부분과 마지막 함께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환경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소트림이 온난화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난 이 이야기를 2009년 국제부 기자로 일할 때 처음 접했다. 온실가스를 걱정한 유럽의 한 나라가 소트림에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이었다. 별 희한한 나라도 다 있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원래 외신을 보면 온갖 소식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소트림은 깔깔뉴스가 아니라 궁서체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문제다. 1990년에 나온 IPCC 첫 번째 보고서에서도 가축은 메탄의 주요 배출원으로 언급된다. 다만 워낙 방대한 보고서 내용에 파묻혀 있어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가축 부문이 품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4.5%에 달한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자동차, 화물차, 비행기, 선박 등 온갖 교통수단이 내뿜는 양에 맞먹을 만큼 많은 양이다. 그 중에서 41%는 쇠고기, 19%는 우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가 문제다. 각 동물에서 얻는 단백질 1kg당 온실가스를 보면 버팔로가 404kg CO2 이퀴벌런트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 중 버팔로 고기를 먹거나 먹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소가 295kg CO2 이퀴벌런트로 버팔로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2위, 양이 201kg CO2 이퀴벌런트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료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산화탄소 295kg이 어느 정도란 말인가? 내가 연간 뿜는 이산화탄소 양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건지 알아야 놀랄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뒤에 다시 할 것이다. 일단은 소가 닭이나 돼지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뿜는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자. 상위 1에서 3위는 모두 초식동물이다. 왜 이 친구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까? 반추동물이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50점을 주겠다. 반추동물이라 되새김질을 하면서 트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고 답한다면 100점이다. 반추동물의 트림에는 상당한 양의 메탄이 들어있다. 반추동물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55%가 트림으로 나온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반추동물의 트림에는 왜 그렇게 메탄이 많을까? 우리 인간도 때때로 트림을 하지만 그 안에는 대부분 질소나 산소가 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탄산음료를 마시고 바로 트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공기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들이마셔 나오는 게 트림이다. 그런데 반추동물은 사람과 달리 메탄 트림을 하는 걸까? 소가 입으로 메탄을 뱉는 건 채식, 특히 옥수수 껍질이나 목초처럼 딱 봐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즐겨 먹기 때문이다. 토끼나 기린도 초식동물이지만 질긴 목초를 유독 잘 먹는 건 소 같은 반추동물이다.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알겠지만 동물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보통 힘든 과제가 아니다. 제 아무리 포식자여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없다. 먹힐 운명을 타고난 생명은 먹히지 않으려 발버둥치기에 초식동물은 뾰족한 뿔, 커다란 몸뚱이, 튼튼한 뒷다리 같은 무기를 발달시켰다. 식물도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은행나무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탄닌 같은 독성 물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세포벽도 식물이 발달시킨 필살기로 식물에만 있는 세포 구성 성분이다.
이 세포벽은 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단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소화 요소로는 도저히 분해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 그래서 시래기나 콩나물을 먹고 변을 보면 가끔 그 다음 설명은 생략한다. 세포벽은 사람에게만 버거운 게 아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척추동물도 세포벽 분해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음식은 소화 요소로 분해돼야 에너지가 되는데 섬유는 백날 먹어봐야 고스란히 똥으로 나올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는 세포벽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불가능에 도전했고 성공했다. 위안에 특별한 미생물을 세입자로 들임으로써 말이다. 이 미생물은 그 어떤 고등동물도 성공하지 못한 섬유소들을 소화시킬 수 있다. 소는 위가 4개 있다. 그래서 소 복강의 4분의 3은 위가 차지한다. 소는 말 그대로 위대하다. 4개의 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에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 미생물들이 소 대신 세포벽 성분을 분해한다. 그리고 노폐물을 내놓는다.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노폐물, 그러니까 미생물의 똥오줌이다. 미생물 덕에 세포벽을 분해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다. 소 위에는 침이 넘실댄다. 미생물이 뱉어낸 이산화탄소는 침에 녹는다. 이산화탄소가 계속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을 쓰기에 앞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장종수 교수로부터 1시간 남짓 과외를 받았는데 그의 설명을 직접 인용한다.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을 뭐라고 하죠? 탄산수요. 그렇죠. 탄산수는 산성입니다. 식초도 산성이죠? 식초로 절임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맛이 나겠죠?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죠. 미생물의 성장이 멈추니까요. 산성이 많으면 미생물 입장에선 굉장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계속 산성화가 진행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생물이 뱉은 노폐물 중에는 다행히 수소도 있습니다. 수소랑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메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트림을 통해 이 메탄을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고요. 정리하자면 소의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있는 미생물이 세포벽 성분을 발효시킨 뒤 산성화를 피해 살기 위해 만든 게 메탄이다. 미생물 관점에서 보면 트림은 이산화탄소를 수소에 붙여서 메탄이라는 풍선 속에 날려보내는 환경 정화의 일환이다. 이런 과정을 혐기성 발효라고 한다. 사실 우리의 대장 안에서도 혐기성 발효는 일어난다. 다만 사람은 고기와 풀을 다 먹는 관계로 굳이 소처럼 볏짚까지 소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포벽 분해에 특화된 미생물을 들이지 않았을 뿐 혐기성 발효 끝에 메탄을 방출하는 건 똑같다. 당신의 방귀가 그 증거다. 그러니까 혐기성 발효라는 점에서 소의 트림은 입으로 끼는 방귀인 셈이다. 소는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며 침을 만든다. 침 역시 소의 생존 전략이다. 침은 위의 산성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미생물이 죽지 않도록 하는 중화제 역할을 한다. 소가 하루 동안 분비하는 침을 다 모으면 우리가 반신욕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많은 양의 침이 위에 가득 차 있어 발효가 잘 일어나고 그만큼 메탄 발생량도 많아진다. 하지만 소 입장에서 이 전략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메탄은 에너지다.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메탄이다. 입으로 메탄을 뱉으면 사료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사료 총 에너지에서 분뇨, 가스로 빠져나간 에너지를 뺀 대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보면 돼지나 닭은 70에서 85%지만 소 같은 반추동물은 30에서 62%에 불과하다. 100칼로리의 사료를 먹였는데 에너지로 쓰이는 건 30에서 6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허비한다는 뜻이다. 닭과 돼지가 일반 승용차라면 소는 허머나 레인지로버다. 동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주로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기 1kg을 얻기 위해 먹여야 할 사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고기 1kg을 얻으려면 닭은 3.3kg, 돼지는 6.4kg을 먹이면 되는데 소는 25kg이나 먹여야 한다. 많이 먹은 만큼 트림도 더 많이 하고 더 넓은 면적에서 사료를 재배해야 한다. 게다가 소가 트림만 하는 건 아니다. 방귀도 낀다.
2019년 초 미국 상원에서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놓고 논쟁이 한창 벌어졌다. 트럼프를 배출한 공화당은 민주당 초선 하원 의원이 올린 이 결의안이 마뜩찮았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런 트윗을 날린다. 상원은 표결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이 비행기 여행과 소방기를 끝내고 싶어 하는지 봅시다. 이에 발끈한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의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반박한다. 원내대표께서는 우리가 비행기 여행과 소방기를 끝내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분명히 말하면 소는 방귀를 뀌지 않습니다. 트림을 하죠. 안타깝게도 분명히 말하면 이 의원의 말은 틀렸다. 이 발언이 있은 후 AP통신에서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소의 전장, 즉 위에서 만들어진 메탄의 95%가 트림으로 나가고 후장, 즉 맹장과 대장에서 만들어진 메탄의 89%도 호흡으로 배출된다. 나머지는 방귀다. 트림의 양이 압도적이지만 방귀의 메탄 배출량도 전체의 5에서 10%를 차지한다. 문제는 소가 뿜어내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다.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 한 마리는 1년에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1600kg을 뱉어낸다. 숫자만으로는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1600kg이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단위를 바꿔 1.6톤이라고 하면 어쩐지 적은 것도 같다. 자동차의 배출량으로 따져보자. 내가 2019년에 구입한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1km를 달릴 때마다 이산화탄소 97g을 뿜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거리를 400km라고 하면 한 번 갈 때마다 약 4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러니 소 한 마리는 차가 서울과 부산을 20번 왕복하는 것만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우리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우물거리는 행동만으로도 단 한 마리의 소가 평생도 아니고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자동차가 경부고속도로를 40번 달리는 동안 뿜어내는 양만큼 많은 것이다. 그나마 유구가 이 정도이고 유구보다 덩치가 더 큰 젖소는 서울과 부산을 43번 왕복하거나 지구를 0.8바퀴 돌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젖소 한 마리가 말이다. 그래서 스탠퍼드 우주환경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필드 박사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소는 양 끝에서 메탄을 뿜는 매우 역겨운 동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문장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소가 나쁘다는 걸까? 그런 소를 기르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 여기 식탁에 식사가 차려져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곡밥과 달큰하고 시원한 깍두기, 칼칼한 고등어 조림과 후식으로 먹을 포도까지. 국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뜨끈한 설렁탕을 먹을까? 뽀얗게 국물이 우러난 미역국을 먹을까? 구수한 청국장도 끌리는데. 자, 뭘 먹을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에는 밥상에 탄소 발자국이라는 메뉴가 있다. 1인분의 음식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는지 알려주는 코너다. 잡곡밥은 285g, 깍두기는 68g, 고등어 조림은 232g, 포도는 42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단다. 설렁탕은 1만 g, 즉 10kg, 미역국은 663g, 청국장은 893g이다. 내가 잡곡밥에 고등어 조림, 미역국을 먹는다면 한 끼 식사의 탄소 발자국은 1180g이 된다. 그래? 그렇구나. 나의 느낌은 여기까지다. 숫자에 무딘 탓인지 알고 보니 환경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지 몰라도 이런 발자국 계산이 크게 마음을 울리는 건 아니다. 물론 설렁탕 10kg이라는 수치는 놀랍다. 무엇보다 이런 숫자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카페모카의 칼로리가 아메리카노보다 20배에서 30배는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달콤한 휘핑크림을 포기하지 못하듯 말이다. 탄소 발자국을 계산했을 연구자들의 노고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 수치들은 재배 과정의 디테일한 배경을 반영하지 못한다.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를 하우스에서 기른 무와 함께 졸였다면 쇠고기 대신 바지락을 넣고 끓인 미역국보다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을 찍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건답직파 방식으로 재배한 쌀로 지은 잡곡밥은 고등어 조림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을 수 있지만 여기에 미국산 병아리콩을 넣었다면 같은 포도라도 노지에서 키운 것과 시설 재배한 것, 같은 오이라도 그냥 기른 것과 수확 시기를 앞당겨 기른 것은 탄소 배출량이 다르다. 물론 설렁탕 한 그릇을 넘어서긴 어렵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촘촘하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탄소 배출을 늘리고 줄이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의 머리에 단 하나의 느낌표라도 찍혔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원산지와 친환경 여부를 따지던 마음으로 이제 탄소 발자국도 가늠해줬으면 한다. 물론 인간은 절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다음 주 시험을 잘 보려면 지금 공부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다. 내일 일찍 출근하려면 지금 잠들어야 하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 넷플릭스를 보는 중이다. 왜? 알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입맛은 얼마나 보수적인가. 내가 육고기를 끊었다고 말하면 99%는 이런 반응이다. 그래? 왜? 어우, 나 고기 없으면 못 살겠더라. 마치 How are you? and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듯이 말이다. 오늘 점심에는 매콤한 쭈꾸미 볶음밥이 땡긴다. 저녁에는 치킨에 맥주 한잔 해야지.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고르는 건 나의 취향이다. 나는 골이 띵하도록 매운맛을 좋아하고 저녁에 간단한 술과 맛있는 안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내 입과 내 마음이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결정이다. 정말 그런가? 물론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신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린 맥락은 어떨까? 입맛과 취향을 다룬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꽤나 많은 분석이 있었다. 그 가운데 제목부터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는 음식과 취향에 관한 사회학적인 관점을 소개한다. 먼저 음식 선호는 생태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영양학적인 관점이 있다. 음식 선택은 생물학적 욕구가 좌우한다는 것인데 사실 다른 동물들도 뭘 먹을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점에서 인간의 음식 선호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기능 구조주의라든가 비판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음식을 문화, 권력관계, 자아의식 등과 엮어 설명한다. 무엇에 방점을 찍고 그것의 영향력을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로 볼지는 달라도 먹는 행위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화 자본이라는 단어를 만든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에는 음식 선호에서 사회 계급의 차이를 발견했다. 노동자 계층은 가공육 요리와 스튜가 차려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짐한 밥상을 선호했고 노동자를 감독하는 사람이나 상인들은 노동자와 비슷한 취향을 가졌으면서도 와인과 푸아그라를 곁들이길 좋아했다.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문화 자본을 소유한 사무직 근로자나 교사들은 이국적인 음식을 즐겼고 돈과 문화 자본 모두를 갖춘 전문직 종사자는 신선한 채소를 먹으며 지방 섭취를 줄였다. 개인적으로 입맛과 취향에 대해 가장 와닿는 견해는 식탁의 기쁨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이름부터 허기를 연상시키는 애덤 고프닉은 이렇게 말했다. 음식은 사회적 가치로 꾸준히 변하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이다. 취향은 결국 유행과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가치와 그 용례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물이나 공기만큼이나 친숙한 음식들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은 것들이다. 마성의 음식 라면과 떡볶이. 이 둘이 사랑받는 건 당연히 맛있기 때문이지만 한국인의 식탁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든 건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 덕이 크다. 한국이 6.25 전쟁 이후 삼시세끼를 걱정할 만큼 빈곤에 허덕일 때 식량이 남아돌아 걱정이던 미국은 PL480이라고 하는 잉여 농산물 원조법을 만든다.
자국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저소득 국가를 미국 자본주의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이었다. 값싼 미국산 곡물이 밀려들자 정부는 대대적으로 분식 장려 운동을 벌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선보였고 곳곳에 분식집이 들어섰다. 1967년 6월 3일에 매일경제신문에는 분식의 총화 식량난 해결에 엮군 삼양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라면 생산량이 서울 인구의 25일간 양곡에 맞선다며 라면을 보릿고기 해결사로 한껏 치켜세우는 글이 실린다. 1971년엔 전국 주부 걸기대회를 열어 일주일에 3회 이상 분식을 먹자는 캠페인도 벌였다. 하루 한 끼 분식이 나라 경제를 돕습니다라는 구호가 돌던 때였다. 인스턴트 커피는 광복 후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 부대에서 시작됐다.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불법 유통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비싼 커피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여기저기서 다방이 생겨났고 1976년엔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출시한다. 달달한 믹스 커피는 1990년대까지 국민 음료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2000년대에는 커피 전문점이 왕자를 잇는 중이다. 삼겹살은 가장 대표적인 회식 메뉴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 당시 한우는 여전히 농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금방 공급을 늘릴 수 있던 것도 아니어서 돼지와 닭이라도 먹여 부족한 단백질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은 일편단심 쇠고기만 찾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1973년엔 이런 기사도 나온다. 돼지고기에 대한 기피 내지 금기 성향은 합리적인 영양관리와 국민 보건을 위해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런 돈육의 기피 현상은 과학적인 조리법이 보급되지 못해 생겨난 결과에 불과하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돈육 기피 경향은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축산 진출을 장려했고 삼성은 1970년대 중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돈장을 세운다. 양돈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수태지 거세와 배합 사료로 돼지고기의 최대의 약점인 냄새를 잡았고 이런 사육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삼겹살 시대가 열린다. 우리가 어떤 맛을 즐긴다는 건 맛을 느끼는 세포가 모여있는 혀의 미래가 뇌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의 입맛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광고, 사회적 압력, 나의 경제적인 신분 등이 빚어낸 총체다. 그러므로 음식을 고르기 전에 기후위기 시대의 고민을 조금 담아보자는 주장이 그리 유별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고기 없이 못 살아. 밥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냐? 라고 문을 걸어 잠그지는 말자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식단에서 고기의 비중을 줄이자. 기후변화가 소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과장이지만 육식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4월 IPCC는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붉은 고기를 최대한 줄이고 견과류,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인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톤쯤 되는데 식단만 바꿔도 15%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못생겼지만 비료와 농약을 덜 쓴 식재료를 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기농으로 겉보기에 멀끔한 작물을 기르는 건 힘든 일이다. 일반 농가가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기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다.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나는 식품을 고르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먹어야만 저탄소 밥성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 소비자를 넘어 시민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저탄소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하는 일이다. 한 번은 기후변화 심리에 관한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다. 각 주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평가해달라는 물음이었다. 언론은 26.6%만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아 최하점을 받았다. 이어 우리 국민 개개인 28.7%, 우리 정부 40.9%, 국제사회 48.4%,
환경단체의 51.8% 순으로 노력한다는 응답률이 올라갔고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건 바로 나 자신 57.1%였다. 기사를 쓸 때만 해도 나는 이 결과를 다소 냉소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 분명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할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올 땐 꼭 불을 끄고 분리수거도 열심히 한다. 장바구니도 들고 다니고 가급적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지구를 걱정하는 내 마음은 진심이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나는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대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고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쏟아진다. 분리수거를 해봐야 나중에 다 썩힌다고 하고 도로변 미세먼지는 언제나 나쁨이다. 나만 빼고 다들 아무것도 안 하는 모양이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나들이 모여 기후악당이 되는 나라. 이런 모순이 생긴 건 나의 노력을 제도화하려는 목소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환경을 생각해 안 쓰는 스위치를 내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채식의 비중을 늘리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축사와 재배시설, 양식장을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이 있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금세 묻히기 쉽다. 농축어업은 시민의 목소리가 특히나 절실한 분야다. 책을 쓰는 내내 나는 한국의 농축어업이 삼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데이터가 없었고 정책이 없었다. 그리고 정책이 있는 곳엔 감시가 없었다. 소비자로서 저탄소 먹거리를 고르고 시민으로서 탄소를 줄이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탄소로운 식탁을 바꿀 것이다. 이제 잘 먹고 잘 요구하자. 제로 칼로리 말고 제로 탄소 밥상도 받고 싶지 않은가?